명상. 아득한 명상의 작은 배는 가히 없이 출렁이는 달빛의 물결을 표류되어 멀고 먼 별나라를 넘고 또 넘어서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이르렀습니다. 이 나라에는 어린 아기의 미소와 봄 아침과 바다 소리가 합하여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은 옥새의 귀한 줄도 모르고 황금을 밟고 다니고 미인의 청춘을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이 나라 사람은 웃음을 좋아하고 푸른 하늘을 좋아합니다. 명상의 배를 이 나라의 궁전에 메었더니 이 나라 사람들은 나의 손을 잡고 같이 살자고 합니다. 그러자 나는 이미 오시면 그의 가슴이 천국을 꾸미려고 돌아왔습니다. 달빛의 물결은 흰 구름의 머리에 이고 춤추는 어린 풀의 장단에 맞추어 우쭐거립니다. 시인이 명상 속에서 찾아간 이름도 모르는 나라는 일제의 번뇌에서 해탈한 불생불멸의 경지인 부처님이 사는 이상의 나라를 뜻합니다. 명상 속에서 불타의 세계, 이상의 세계를 발견하였으나 그러한 세계를 조국 땅에 건설하기 위해 그 아름다움을 물리치고 현실 세계로 돌아옴으로써 버릴 수 없는 조국애를 보여주고 있다. 대중불교운동 제창자이며 불교 20년을 집필한 만해는 민족 정신과 함께하는 불교를 얻어 잃어버린 조국을 찾음으로써 참다운 애국애족의 터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뜻을 폈던 것이다. 세 번째로 10분이 지났다고 생각될 무렵 나는 머릿속에 의문의 부호처럼 떠오르는 붉은 버튼을 눌러 몇몇 장면을 재생했다. 아무 설명도 없이 엄마의 손에 이끌려 이곳에 오기 전에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지? 자세히 떠오르지 않았다. 조각조각 끊어지는 몇몇 일시정지 영상들. 아빠의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뭔가를 마우스로 뒤적거리고 메신저 창을 열어보았다 닫았다 하던 엄마. 내가 치마를 잡아당기자 다급하게 모니터를 꺼버리던 손가락 끝의 긴장.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며 불안정하게 거실을 오락가락하던 엄마의 발걸음. 끝내 비명에 가까운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엄마. 아빠 엄마 사이에서 랠리에 실패한 공처럼 공중을 날아다니는 주전자와 유리잔.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엄마 이름이 적혀있는 하얀 약봉지.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날 오후가 되어도 눈을 뜨지 않는 엄마. 들이닥친 할머니의 통곡과 함께 엄마를 들것에 싣고 갔던 사람들의 분주한 발놀림. 내가 조금만 더 똑똑했다면 오랜 시간 엄마의 부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영무원에게 우리 가족 세 사람의 이름만 말하면 어쨌든 집을 찾아갈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알았을 터다. 그러나 거기까지 생각을 뻗치기에는 그곳은 너무나 시끄러웠고 넓었으며 낯설었다. 훗날 깨달은 사실이지만 지상선 전철역인 데다 언제 끝날지 모를 무언가의 연결 공사를 하고 있어서 사방이 훤히 뚫린 5개 플랫폼이었다. 열차도 가끔 가다 한 대씩 오는 정도라 나는 마음만 먹으면 이쪽에서 선로로 뛰어내려 저쪽 넓은 바깥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마음을 먹고 엉덩이를 일으키려 할 때마다 긴급경공같이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려 흠칫했다. 사실 망설임은 전철이 도착하니 안전선 밖으로 한 걸음 물러나 주시라는 소리 때문이라기보다는 좀 더 본능적인 인지에서 비롯되었다.
나더러 여기서 꼼짝 말고 앉아 기다리라고 했던 엄마의 말. 나는 미련하게 거기 주황색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두 발을 흔들며 계속 기다렸다. 할 일이 없으니 심심했다. 열차는 끝없이 사람을 토해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집어삼켰다. 반복 재생, 반복 재생. 그걸 보다 보니 시간 감각은 한없이 무뎌져가만 갔다. 열차가 들어올 때마다 회오리 바람이 불었다. 시린 손을 점프 주머니에 넣었다. 집에서 나올 때 없었던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 이렇게 주머니가 불룩한데 어째서 나는 알아채지 못한 걸까? 왼쪽 주머니에 동전 몇 개와 여행용, 여행용 휴지팩, 오른쪽 주머니에 대보름빵 한 개, 얼마나 오래된 빵인지 알 수 없었으나 비닐에 코팅되어 있었을 제과의 사명이 거의 다 지워진 걸로 보아서는 슈퍼 구석에 오래도록 처박혀 모든 물건이 다 팔리고 가장 마지막에 남은 것이다. 주머니에 잡힌 것들을 꺼내보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다. 기다리며 수십 대의 열차를 보내는 동안 처음에는 엄마가 잠깐 다녀오려다 도중에 그날 그때처럼 쓰러져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더랬다. 오후가 되어도 눈을 뜨지 않는 엄마 손을 붙잡은 외할머니의 눈물,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그러나 주머니에 든 것은 이제 그만 막연한 기대나 희망에서 벗어나라고 말했다. 엄마는 자기 의지로 사라졌다. 일단 여기는 어딜까? 역 이름이 적혀있으니 청량리인 줄은 알았다. 그러나 집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왜 그전에 손목에 채운 끈의 주소를 눈여겨 읽어두지 않았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집이란 게 언제나 그 자리에 없어지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 없어지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놀이터에서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거리, 어린이집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내린 다음부터 최소한의 방향 감각만 몸에 익혀두면 닿을 수 있었던 곳. 엘리베이터 층수도 늘 누르던 곳만 누르면 되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몇 층 몇 호인지 말하려면 버벅거리고 가는 곳.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왼쪽으로 몇 번째 문이었는지 셀 것도 없이 발걸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던 곳. 그 익숙함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바늘코를 빠뜨린 타이실처럼 엉켜버려 시초도 가닥도 잡을 수 없게 됐는 줄도 모르고. 아가, 엄마 잃어버렸니? 휴게용 의자 옆에 있는 작은 매점부스 안에서 한 아줌마가 바쁘게 델리만주를 구워내느라고 내 얼굴은 보지도 않고서 말을 이었다. 거기 앉은 지 적어도 2시간은 넘은 것 같은데 아무리 사람들이 들고 나고 해도 어린애가 혼자 오래도록 있으면 눈에 띄는 법이거든. 게다가 이 아줌마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한 번 본 사람의 얼굴은 웬만해선 안 잊어먹어. 2시간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는 나는 알지 못했다. 델리만주 아줌마는 계속했다. 저기 계단 내려가면 바로 앞에 영무원 아저씨 있어. 가서 엄마 찾아달라고 하면 방송을 내보내주실 거야. 그렇게 해. 응?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나는 플라스틱 의자에서 내려와 플랫폼 끝쪽으로 걸어갔다. 만일 주머니에 손을 넣기 전에 그 말을 들었다면
두말 없이 영무실로 내려갔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주머니에 든 비상식량과 휴지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대보름방은 헨젤과 그레텔이 나오는 그림책을 떠오르게 했다. 헨젤은 기지를 발휘해서 그레텔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런 보람도 없이 한 번 더 숲에 버려졌다. 두 번째 방문이 잠겨 조약돌을 줍지 못했기 때문에 빵 조각을 뿌렸지만 그 표지는 새들이 모두 쪼아 먹어버렸지. 내가 돌아가도 마찬가지의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었다. 두 번째라니 생각만으로 마음이 추워졌다. 무엇보다도 엄마가 나를 떼어놓고 간 이유부터 알아야 했다. 우리 집도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한 입이라도 줄여야 하나? 처음 어린이의 생각은 거기까지밖에 가닿지 않았다.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으로 형상화되지는 않았지만 점점 어렴풋이 짐작되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엄마의 화장대 위에 놓인 약봉지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엄마는 고칠 수 없는 큰 병에 걸렸을지 모른다. 그래서 나한테 병을 옮기지 않기 위해 내게는 비밀로 하고 여기다 나를 집어치워 플랫폼 끝쪽의 휴게 의자로 옮겨가 앉았다. 델리만주 앞에 있는 의자보다 한산하고 좋았으나 바람을 막아줄 만한 구조물이 없었다. 거기 앉자 찬바람이 몸속을 훑고 스산한 허기가 온몸에 땀구멍을 파고들었다. 바스락 경쾌한 파열음을 내며 손가락 끝에서 빵봉지가 찢어졌다. 점퍼 주머니 안에 모셔두었던 빵은 그나마 바깥 공기보다는 덜 차가웠다. 보드랍고 푹신한 빵 덩어리를 떼어내기 아까워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손을 타서 뼈부분이 조금 뜯어졌다. 그것을 입에 넣자 적당한 단맛과 함께 기분이 좋아졌다. 혀끝에 빵가루가 녹아들려니 죽처럼 풀어져 이윽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입속에 남는 것은 단맛의 여운뿐. 그 여운이 가시기 전에 나는 재빨리 다음 조각을 가능한 작게 뜯어서 입술 사이로 뒤집어 넣었다. 나는 이것을 유일한 비상식량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깨달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아껴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머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입속에 맴도는 침과 손가락이 자꾸 배신을 때렸다.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그렇게 뜯어먹다 보니 무언가에 손이 미끄러지는 게 묻었다. 손가락을 빨아보니 땅콩 맛이 났다. 둥근 대보름빵의 4분의 1 깊이나 먹었을 때 비로소 땅콩 버터 크림이 나온 것이다. 최소 위험과 최대 회올 같은 말 장난이라고는 전혀 모를 나이였지만 나는 크림이 이제야 나온 것이 매우 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중요한 것은 뒤늦게 저 깊은 곳에서 모습을 드러낸 땅콩버터가 감각을 일깨우고 본능에 시동을 걸었으며 그때부터 내가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단숨에 대보름빵을 해치워버렸다는 사실이다. 아껴먹고 녹여먹고 조금씩 뜯어먹고 하던 건 금세 잊어버리고 일단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빵에 우북한 자국을 남기며 깨끗한 은어가 그어졌다. 입속에서 혀와 이가
침을 분비하고 그것이 빵가루와 크림 덩어리를 질퍽하게 뒤섞었다. 아, 이제는 아무래도 좋아. 그러나 찬바람 속에서 급하게 먹어치운 배부른 빵은 껍질보다도 그 속에 들어있던 기름 덩어리에 가까운 크림이 문제였겠지만 속을 뒤집어 놓았다. 밤이 깊어지고 막차가 사람들을 쏟아놓을 때 너는 무릎을 꿇고 앉아 소화되지 않는 젖은 빵 덩어리를 플랫폼 바닥에 걸쭉하게 토해냈다. 플랫폼에 내려선 승객 중 어떤 착한 사마리아인이 내가 좀 더 잘 토할 수 있게 붙잡아 등을 쳐주었다. 나는 그 사마리아인의 손바닥에 등을 맡긴 채 꿀럭거리며 땅콩 버터크림까지 말끔히 토해냈다. 엄마 어디 있니? 네 엄마, 꼬마야 집이 어딘지 알아? 집.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귓속을 파고들었다. 순식간에 방향을 거꾸로 튼 연동 운동 때문에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 나는 세차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한테 집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집이 있다고 믿고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그곳에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아. 사마리아인들이 기절한 나를 영무실로 옮기고 떠난 뒤 내가 집에 돌아간 것은 믿을 수 없게도 일주일 뒤였다. 아빠, 엄마와 내 이름을 알고 집이 서울 어딘가라는 것도 알아서 수소문 범위가 매우 협소한데도 그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나는 그 상태로 영무실에서 만 하루를 내리잤다. 영무원들은 내가 걱정되긴 했지만 토한 것 말고는 딱히 몸에 이상이 있어 보이지 않고 그보다는 구급차를 부를 경우 영무원 가운데 누군가가 책임지고 신원미상의 아이 뒤를 돌봐줘야 할 것이 귀찮아서 손 놓고 있었던 모양이다. 벌어진 아이를 주었으니 어떻게든 경찰의 방문이나 성가신 호출을 받을 거고 진술서도 써줘야 할 거고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그래서 일단 이불만 덮어놓은 채 영무실에 내버려 두고 있었다 한다. 그런데 이튿날 나를 데려다 줬던 사마리아인들이 출근할 때 창문 너머로 아직도 내가 누워있는 걸 발견하고 경악하여 영무원들의 비도덕적인 치사를 철도공사 게시판에 고발하겠다고 소리 지르며 싸웠다. 그들이 나를 빼내와 위생병원 응급실에 데리고 가주었다. 내가 깨어난 것은 나흘째 되던 날 응급실에서 링거를 꽂은 채로였다.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없는 귀찮은 아이를 마냥 이대로 떠맡을 수 없다고 사마리아인들과 다퉜다. 나는 눈을 떴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 의사가 묻는 말에 일단 모르는 척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병원 사람들은 설상가상으로 아이가 기억상실 실어증까지 걸린 모양이라며 머리를 싸맸다. 닷새째 되던 날 사마리아인들은 사흘치 병실 사용료와 각종 혈액검사 및 촬영 비용을 지불하고 나를 경찰서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들은 경찰이 나를 인계하며 무언가 서류를 작성하고 얘기를 나누었다. 병원에서 돈을 안 내면 보내주지 않았다기에 하지만 아이 부모를 몰라서 미안하지만 우리도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요. 직장인이라 계속 이렇게 불려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자 경찰은 아이 부모를 찾으면 반드시 살해나 최소한 병원비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연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선사례를 치며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다 잊어버릴 테니 공연한 일로 불러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꼬마야, 이 형하고 누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이분들 아니었으면 너는 죽었을지 몰라. 경찰들의 반은 고개를 흔들었다. 이 아이가 지금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상황 파악하겠어요? 그만두세요. 그래서 나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게 그 당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였고 미안함이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입을 열기 시작하면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여기겠지. 나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담당 순경이 시키는 대로 엄마 아빠 이름을 종이에 적었다. 다른 것은 무엇을 물어도 모른다. 무엇을 모른다는 뜻으로 고개만 가로저었다. 엄마 아빠는 둘 다 지나치게 흔한 이름이었다. 지금처럼 주민들의 신상정보에 대한 전산화가 완벽하지 않았던 때라서 이름과 사진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연결하여 확인할 환경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문제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들어온 6세 남아 실종 신고가 없다는 거였다. 경찰들은 동명이인들을 일일이 찾아 연락했다. 그러나 경찰이 할 일은 그것 말고도 너무나 많았다. 나를 담당한 경찰은 계속 이곳저곳에 호출당했고 나는 종종 혼자 간이 의자에 남겨졌으며 인명대조 작업은 흐름이 뚝 끊겼다. 흐름이 뚝뚝 끊어졌다. 마침내 아빠 연락이 닿은 것은 이튿날이었다. 아이가 없어졌는데 실종 신고도 안 했느냐고 호통을 치는 경찰에게 아빠는 애 엄마가 생사를 헤매고 있어 경황이 없었다고 변명했다. 아빠와 함께 돌아왔을 때 엄마는 집에 없었다. 아빠가 나를 데리고 간 것은 또다시 병원이었다. 엄마는 며칠 전에 나의 팔에 링거를 꽂은 채 벽돌무늬 하얀 청점만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빠가 말을 거자 이쪽을 돌아보기도 했는데 내가 누군지 못 알아보는 것 같았다. 엄마는 정말 아파서 나를 잊어버렸나 보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링거 바늘을 꽂은 반대편 팔에는 병원 이름이 적힌 환자복 소매가 아무렇게나 구겨져 올라가 있어서 손목에 그어진 빨간 금이 도드라져 보였다. 내 눈이 손목 쪽으로 가 있다는 걸 아빠가 눈치챘는지 말없이 엄마의 소매를 내려주었다. 그 뒤로도 엄마는 한 달에 보름 정도는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고 아빠는 엄마가 병에 걸렸으니까 엄마를 귀찮게 괴롭히지 말라고 나한테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엄마와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것이 엄마를 건드리지 않는 길이고 따라서 돕는 일인 줄 알았다. 그 뒤로 엄마와 눈이 마주친 기억이 없었고 어른들의 대화에서 종종 프로적이니 절로푸트 같은 수상쩍은 암호가 오고 갔다. 3개월 뒤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보니 엄마가 또 없어졌다. 그 대신 남 모르는 아저씨들이 서너 명 와서 우리 집 구석구석을 사진 찍고 사진으로 찍어내고 있었다. 외할머니가 거실 구석에서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고 집안에서는 알 수 없는 시린내가 진동을 했으며 천장의 샹들리에는 아빠의 허리띠가 동그란 고리 모양으로 묶인 채 흔들리고 있었다. 저게 왜 저기 걸려 있지?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건 엄마가 사라졌으나 내 몸은 집에 없었기에 나는 어디까지나 안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엄마가 없었음에도 나의 현실 자체는 달라진 게 없다는 느낌. 엄마의 껍데기와 사는 거나 엄마가 없는 거나 뭐가 다른데. 몇 년이 지난 뒤 보름달 또는 대보름 아니면 정월대보름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여러 짝퉁 버전의 빵을 학교 매점에서 만날 수 있었지만 그 찬바람 속에서 먹은 대보름빵과 같은 맛은 두번 다시 찾을 수 없었다. 속이 뒤집혀 다 토해버렸으면서도 그것이 그때까지 먹은 세상 모든 빵 가운데 제일 맛있다고 기억되다니 참 역설적인 일이었다. 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흔적을 찾아 딸기 크림이나 오렌지 크림이 함유된 신내나는 싸구려 빵들을 지속적으로 섭렵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맛을 찾는 데에 결국 실패하고 나서야 엄마의 영원한 부재를 실감했다. 아, 참, 빵 싫어한다고 했던가? 지금 눈앞에 파랑새가 내 눈앞에 놓인 빵 쟁반을 치우려는 몸짓을 하고 말했다. 나는 문득